자, 여러분들은 1년이나 늦은 2020 도쿄오토 살롱 현장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현생 고달팠다니까. 좀 봐주세요.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튜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돌아볼 거예요. 자, 가봅시다. 엔진, 셰시, 에어로 파츠 등등 다루는 튜닝의 범주가 넓은 튜닝샵들은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튜닝한 자동차를 가지고 전시 판매하거나 튜닝샵의 이름을 내걸고 드리프트나 타임어택 같은 경기에 출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차들을 보통 튜닝샵의 성격대로 완성시킨 차들이라 그래서 컴플리카라고 부르곤 하죠. 탑시크릿 역시 이러한 컴플리카로 다양한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상당하고요. 지금 보시는 프로샵 스크린도 비슷한 느낌의 샵입니다. 티타늄 재질의 배기 머플러 전문 제작업체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R1 타이탄입니다. 일본 국내외 다양한 차종들의 튜닝 머플러를 적용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건 S2000 GT1 정도. 그란투리스모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몰아보셨을 그 차죠. 일본에선 마스다라는 브랜드가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터리 엔진 자동차를 양산했었죠. 지금 보시는 이 RE 아메미아는 그 마스다의 로터리 엔진만을 전문적으로 선보고 있는 대표적인 팩토리인데요. 1974년 설립 이후 수많은 튜닝 노하우를 쌓아 올려서 간단한 스트리트 튜닝에서부터 GT 레이스, 타임어택 경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로터리 엔진 퍼포먼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튜닝샵을 감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이니셜 D를 보신 분들은 와이드 바디 킷을 끼운 케이스케의 최종형 RX-7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탑퓨얼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량을 엔진으로 넣어주는 제로센 파워 챔버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죠. 실제로도 흑배기 등 엔진 튜닝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튜닝샵이고 앞서 얘기했던 탑시크릿이나 아메미아처럼 경기용 차량의 제작을 직접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튜닝 좋아하는 분들 치고 HKS 모르는 사람 없진 않을걸요. 엔진, 흑배기, 서스펜션, 전장, 터보차저, 연료계통, 브레이크, 윤활유, 프레임 등등등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튜닝 옵션을 싹 다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도 최소한 흑배기 작업할 때 버섯 필터 같은 거 여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HKS의 점화 플러그는 타사 OEM이긴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덴소와 더불어 일본 점화 플러그 양대산맥 NGK. 한국 차에서도 순정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하죠. 모터스포츠용 오일인 300V 시리즈로 대표되는 모듈과 모듈보다는 좀 더 다양한 케미컬류를 다루는 리퀴몰리도 둘러봤죠. 일반적인 국내 인지도는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튜닝용 변속기나 유압, 공압 장비 등 동력 전달 장치 전반을 다루는 나가오 테크노라는 회사에서는 이번 행사에 하이브리드카용 고효율 배터리를 새로 준비 중임을 홍보했고요. 레이스용 클러치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오구라 클러치에서는 정숙성을 높이고 무게와 그에 따른 단가를 덜어낸 라이트 클러치 시리즈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300, 400마력대 차량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오구라 클러치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루키 레이싱 팀의 모습도 보이는데 회장님? 각종 레이스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신뢰도 높은 튜닝 부품을 제작하는 쿠스코. 올린지는 한국에서는 바이크 서스펜션 쪽이 인지도가 더 높죠. 이번 도쿄오토 살롱에서는 F1 등 각종 레이스카의 댐퍼까지 싹 다 챙겨서 전시해놨더라고요. 다운스프링 위주의 서스펜션 작업 사례를 얘기할 때 아이박 프로킷이나 KW 서스펜션 슬리브 킷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 역시 친숙해질 대로 친숙해지긴 했습니다. 브렘보는 더 말할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바이크 부품 정도만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 뮤, 일본에선 자동차 바이크 가리지 않는 본격적인 레이싱 브레이크 제조업체죠. 레카로는 별도의 홍보 다 필요 없다. 앉아봐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튜닝을 통해 끌어올린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타이어 역시 그만한 성능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들이 오토살롱에 전시하는 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사계절용 타이어보다는 여름철 도로 노면에서의 성능에 집중한 여름용 타이어, 흔히 스포츠 타이어나 퍼포먼스 타이어라고 부르는 고성능 타이어 제품들이죠.
일반 도로주행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지만 그만큼 관리가 까다로운 익스트림 퍼포먼스, 고성능과 일상주행 양측 모두 우수하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등 성향에 따라 고성능 타이어도 몇 가지 세부 종류로 나뉘곤 합니다. 휠의 경우도 스포츠 주행을 위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무래도 차의 측면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레스업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죠. 레저와 캠핑 등 여가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 문화에서도 타이어는 결코 논외로 둘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적당한 포장도로 성능과 적당한 험로 성능을 같이 겸비한 다목적 타이어인 올터라인 AT, 철저히 오프로드 성능만을 끌어올린 머드터레인 MTV로 나뉘어진답니다. 막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프로드랑 레저 위주로 커스터마이징된 차들을 좀 구경을 해볼까요? 여기 랜드크루저는 산악지형에서 서바이벌을 즐기는 캠퍼들을 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물론 일반적인 레저 활동이나 캠핑을 위한 커스텀카들도 정말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프로드로서는 최고의 인상을 받았던 차는 따로 있습니다. S660이죠. S락이라는 별도의 차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S660의 6과 돌을 뜻하는 영단어 락이 모두 일본식 발음으로 로쿠라고 발음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별명으로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껍데기랑 인테리어만 S660이고 사실상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차가 아닐까요? 고성능 차나 항공기에 많이 쓰이는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아시죠? 포로우즈라는 업체는 클래식 포르쉐의 바디 패널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웨트 카본과 드라이 카본을 조합한 복합 카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드라이 카본과 높은 강도를 보이는 웨트 카본의 장점들을 흡수 결합한 셈이죠. 드리프트카들의 바디킷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BN 스포츠도 있고 코라존이라는 업체에서는 3년 전 차체에 판화를 새겨넣은 듯한 드레스업의 스바루 WRX로 주목받은 바 있었죠. 첫인상이 강렬한 이 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토요타 86이었습니다. 짐카나 사양으로 튜닝한 86에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바디킷을 적용을 시켰다네요. 직접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고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을 못 받는 리버티웍스. 역시나 오버팬더 때문일까요? 안 그래도 차고가 낮은 슈퍼카들이 바닥으로 더 깔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날 팬들로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80년대 스카이라인 슈퍼 실루엣을 모티브로 꾸며낸 실루엣 웍스 GTR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R34 GTR을 베이스로 했죠. 리버티웍스 대신 좋아하는 바디킷 회사가 있습니다. RWB, 오토살롱 전날 열렸던 RWB 신년 파티에서 처음 마주한 후에는 그야말로 푹 빠져버렸죠.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오리지널 RWB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멋진 순간을 함께하는 게 지금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로켓버니도 빠지면 섭하죠. 여기에 제품이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대중에도 널리 알려져서 사실상 와이드 바디킷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런 스타일의 바디킷은 즉 로켓버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단순히 외장을 다루는 업체들 중에서도 스페셜 페인팅이나 랩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샵이나 제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업 파츠들을 장착한 개인 차량은 동일한 차종이라도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도 있죠. 뭐 이 부분은 한국에서의 커스텀카 행사에서도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차종이라던가 튜닝의 범주 자체는 역시 도쿄 오토살롱에서 폭넓게 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고급차나 슈퍼카도 예외는 아니죠. 특히나 노비텍이나 테크아트 같은 유럽 스포츠카 전문 튜닝 브랜드의 마케팅이 한국보다도 어쩌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극명한 취향을 갈리는 차들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합니다. G박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랄까
플렉스의 아이콘인 거는 똑같아 보여요. 실제로 또 많은 G바겐들이 얘는 짐리군요. 한국에서는 절대 구경해볼 수 없는 특별한 차들은 어떨까요? 제규어 XJR1호는 르망24시 우승이 빛나는 XJR9을 기반으로 만든 차고요. CLK GTR AMG는 FIA GT 챔피언십 레이스에 출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25대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한 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F50이 있는, 암만 생각해도 일본의 덕력과 근성은 참 비범하단 말이죠. 아메리칸 핫로드와 머슬카들 역시 주류는 아니지만 군데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V8 엔진 머플러에서 당장이라도 불꽃이 화르륵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비주얼이란. 사실상 오토살롱에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일본 내수차들. 특히나 이번 행사에서는 당연하게도 수프라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구형 신형 가리지 않고 2JZ 엔진을 올린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데서 이 엔진의 명성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크게 실감했습니다. 클래식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올드타이머라고는 해두죠. 어쨌든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들의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BBS는 특히나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1세대 BMW M5를 가져와서 전시를 했었죠. 알피네를 구형까지 갖고 왔어요.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차였나? 구두드 랠리 스테이지에서나 몇 번 만나본 알핀 A110과의 재회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차를 일본으로 들여온 매니아들의 근성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네요. 차량 관리 상태는 더없이 좋았고요. 피아트 치크첸토 엔진의 상태가? 토요타 자동차대학도 별도의 부스를 꾸려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 중이었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의 푸른빛깔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 지었다는 마이애미 트레노 GT. 꽤나 본격적으로 서킷 주행용 튠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생각보다 무척 수준 높은 실습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의 드레스업도 무척 귀엽고 좋았어요. 오토박스나 업게러지 같은 종합용품점, 튜닝용 장비나 공구 등을 전시 판매하는 부스들 역시 많았습니다. 뿌리는 것으로 손쉬운 작업이 가능한 랩핑 스프레이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도 꽤나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돌아다녔던 범위 내에서 튜닝카와 커스터마이징의 이모저모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둘러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사실 더 비중있게 살펴본 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중있게 둘러봤던 것들 다음 시간에 모조리 다뤄드립니다. 오토살롱에서 제일 기대했었던 모터스포츠 관련 컨텐츠들 모아 개방!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